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6명 발생했습니다. 3차,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드디어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의사 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사협회와 마찰을 빚으면서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합니다.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심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거취 결단이 임박했습니다. 임기 말 레임덕 징조라는 지적에 청와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거짓말 파문과 호두 인사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총풍, 북풍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하자 야권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선거철, 장외 정치 훈수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6명입니다. 자, 백 교수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또 했고요. 또 이제 초중고등학교 개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오늘 날씨도 좀 좋아서 뭐 주말 이동량도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렇다면은 확산세가 조금 더 이번 주부터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으로 봐서는 반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설 연휴 이후에 급격히 늘어났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 대확산의 초기 증상인지 이것이 확실치가 않았었는데 사실 설 연휴에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증가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하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완화시킨 부분은 좀 이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다음 주중 정도가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지금 주말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줄어서 416명인데 네. 어제 나온 그 446명이라는 데이터는 사실은 평일의 진단검사 수이고 상당히 안정세를 일단은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즉 집단 발생들 즉 순천향병 대학병원이라든지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이라든지 아산의 보일러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씩의 효과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실제로는 조금 안정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뭐 또 감염 대상자들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는 것도 이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못하면은 또 대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확산보다는 이런 4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사이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도 상당히 곤란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정도 숫자라면 우리 역학조사 역량이라든지 의료체제가 충분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 역학조사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거리두기 단계에도 좀 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 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아마 개정을 할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거리두기가 완화되니까요. 유흥가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금요일 밤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게 짜증나는 저는 벌써 그랬어요. 원래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몇 번째 아니라 쓰고 다녔어요. 그건 안 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이브를 하다가 11시에 없애려한테 만나요. 네, 뭐 보신 것처럼 정말 뜨거운 금요일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거리두기 완화가 조금 성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예, 뭐 완화는 사실은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고 강화할 때는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항상 좀 박자는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 방역 통제라는 것이 너무 강력한 것을 오래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350명 정도 수준이었다면 완화한 것도 뭐 맞았다고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설 지나면서 이 영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보면서 결정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규제 완화, 뭐 강화 이런 것보다들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황이 안심할 만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완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속적으로 우리 방역을 국민들이 잘 지키면서 생활 방역으로 가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집단 면역이라는 걸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화하고 완화하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젊은 층들에서 뭐 새벽 5시서부터 클럽에 가서 춤을 춘다든지 또는 음주를 하면서 접촉이 굉장히 많아지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계속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규제라는 것은 항상 그 시간적 또 시기, 장소에 따라서 많이 탄력적으로 규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탄력성, 융통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시민으로서의 역할, 어떤 책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총 110명을 넘었습니다. 119명입니다. 이 영국에서 오는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만 100명대. 참 이 지역사회 전파 좀 우려가 됩니다. 혹시 이것이 4차 대유행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이나 뭐 다른 전 세계적인 확산세를 보면은 영국 바이러스가 이 변이주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19건 중에서 100명이 영국 변이주고요. 16건이 남아공이고 3건이 브라질 변이주인데 이 변이주들의 확산이 실제 지금 지역사회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사례도 28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확인 안 된 그 변이주들이 과연 그 확진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방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검역에서 이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극찬까지 했던 국내 업체의 안전바늘이 달린 특수 백신 주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기 정작 우리나라는 쓰지 않는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추가 계약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첫 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또 의료진들에게 물은 결과 93% 이상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분석 이어가보죠. 방역당국은 풍림 파마텍의 주사기를 앞으로도 국내에서 쓰지 않는 거냐는 질문에 기부 형태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공급 계약 계획이 없다는 걸 재확인한 겁니다. 현재로서 약 12만 개 정도의 주사기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 초기 접종에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질병관리청이 수의 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 2곳도 화이자 백신 한 병당 6회분을 투여할 수 있지만 화이자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공식 검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도 받은 건 풍림 파마텍 주사기뿐입니다. 의사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워요. FDA나 화이자 그런 데서 그냥 건 절대 안 쓰거든요. 굉장히 검증된 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1순위 접종 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의 접종 동의율이 조사됐습니다. 전체 36만 6천여 명 중 34만 4천여 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해 93.8%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거부자가 2만 2천여 명, 6.2%인 겁니다. 백신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93.6%가 동의했고 화이자 백신을 맞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은 94.6%가 동의해 1%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정된 차례에 못 맞으면 전 국민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로 밀립니다. 접종을 끝까지 거부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접종 얘기와 함께 특수주사기 얘기에 대해서 좀 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교수님. 이 특수주사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쓰지 않고 또 추가로 이거를 추가 계약할 계획도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이 주사기 문제는요, 네. 이 일반적인 백신을 접종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네. 원래 5명분을 한 바이알에 5명이 맞게 되어 있는데 양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주사기만 이 최소 잔량 주사기를 사용하면 6명이 맞을 수 있기 6명이요. 때문에 네. 20%더 증량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파이자 백신은 일단 6만 명분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풍림 파마텍에서 기부를 하는 12만 명분이라는 그 주사기를 사용할 것으로는 보이고요. 그 외의 것은 일반 주사기 4천만 명분하고 이 잔량 주사기 4천만 명분 해갖고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FDA 승인은 안 받은 주사기이지만 이 승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사기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주사기 수급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군요. 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드디어 5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접종자 얘기가 나왔죠? 네, 지금 먼저 65세 미만인 요양병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27만 명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종합병원과 같은 고위험 의료기관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종사자들 역시나 계획보다 앞당겨서 백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분기 중에 75만 7천 명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65세 이상의 이 고연령층에 한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자꾸 제기되는 바람에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추가 임상자를 확보한 3월 말 이후로 접종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2달 가까이 계획이 미뤄졌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 맞고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되는 분들이 코로나19에 훨씬 더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같은 노인들의 어떤 백신 접종 계획이 뒤로 미뤄진 것이 정부의 전체적인 집단 면역 형성 과정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좀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맞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우리는 아직은 1호 접종자는 안 정해졌잖아요. 누가 맞을 때도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근거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것 때문에 유보를 한 것이거든요. 네. 일단 지금 가이드라인으로서는 65세 이상은 맞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야당권에서는 대통령님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기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일단 65세 이상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기준이니까. 네, 기준은 기준이니까 그 부분은 지켜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이 신뢰성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백신들이 뭐 안전성도 사실 안전하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뭐 미국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는 이런 뉴스들 보도들에 의해서 실제 우리 65세 이상을 지금 맞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안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분들이 먼저 맞아야만 일단 집단 면역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증, 위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굉장히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질병청장님이라든지 혹은 복지부 담당자들 중에서도 좀 고령층이신 분들이 먼저 맞아주신다면은 이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상징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는 봅니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때문에 기준 때문에 되지 않지만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신뢰도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추가 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게 되면 65세 이상도 권장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 중에는 상징적으로는 먼저 맞으셔도 좋겠죠. 네. 네, 지금 뭐 아스트라 백신을 두고 좀 논란들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 측면이 있는데 국내 첫 접종자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근데 90% 이상이 동의를 했지만 또 거부도 한 몇 퍼센트 소수지만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어도 저 굉장히 적은 숫자죠. 93.8%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첫 발짝을 띄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거부하신 6.2% 분들은 맨 마지막에, 즉 우리 전 국민들이 접종한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접종을 받을 때 어떤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본인한테 선택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부하시는 것보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는 먼저 맞고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의료진들이 이 접종을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때 아닌 돌연 뭐 갑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가지고 의사협회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혹시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교수님, 김만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일단 정치권과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는 모습은 사실 국민에게 우려를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금고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정지 또는 이제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제외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왜냐하면 의료를 하다가 이제 과실치사 또는 치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서 이제 벌이는 범죄들, 예컨대 뭐 성범죄라든가 다양한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의료계가 이제 반응을 굉장히 터프하게 합니다. 지금 네. 총파업. 그러니까 지금 방역 관련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이 개정안에 오히려 참여를 해서 네. 어떤 범죄에 국한해서 그것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 그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시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의료계는 여기 성역이야. 여긴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 취소의 어떤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금고 이상을 받으면 다 취소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영역이 사실은 의사의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과보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도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리고 더 특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방역에 협조를 안 하겠다. 이거는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볼모로 해서 어떤 그들의 집단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그런 걸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정치권과 대화를 나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요.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 직접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과잉법입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두고요, 평론가님.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하고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하고 SNS에서 굉장히 거칠게 맞붙고 있더라고요. 네, 뭐 김남국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 깡패냐 이런 거친 언사를 쓰고 있고 또 이 최대집 의협회장 같은 경우도 김남국 의원에게 날강도냐, 네.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 서로 설전이라고 말하기에는 언어의 수위가 상당히 높죠. 깡패, 날강도, 꼴뚜기는 좀 보기가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 이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나 정치권이 과연 의사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고 했는가? 그런 소통 시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의협의 단체 반발을 일으켰던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도 네. 의사들의 목소리를 좀 공청회라든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들과 협의해가면서 조문을 만들었다면 반발이 그토록 거세진 않았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의료법 개정안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도장 찍고 발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협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통의 노력을 정치권에 먼저 좀 주문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최대집 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에 휩쓸려서 정당방위했는데 내가 집행유예 나와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스쿨존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로 인해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면허가 다 취소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살인이나 뭐 강간, 강도 이런 중범죄와 관련된 연루가 된 의료인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여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율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감정 싸움하면서 날선말로 신경을 긁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율 가능한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타협점을 찾는 노력은 원래 정치권이 먼저 해야 된다. 정치인들의 역할인데 지금 의료계를 지나치게 윽박지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글쎄요 해결책이 쉽게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사협회와 여권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불안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으십니까? 뭐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제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법안을 수정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코로나 시국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협회 같은 경우가 대화의 신호를 보내고 지금 민주당도 대화의 신호를 받아서 좀 새로운 국면을 좀 열어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불거진 의료법 개정안 논란까지 분석해봤고요.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논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빠르면 신수석의 휴가가 끝나는 내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신수석이 돌아올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여권에서는 신수석을 그러니까 정리하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행세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걸까요? 전혜정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을 설득하는 데에 주력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신수석이 사의 표명을 번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신수석의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 참모인데 대통령이 2번이나 사의를 반려했으면 됐지 뭘 더 하겠느냐며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일개 청와대 참모가 국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수석을 비판하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신수석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했는데도 항명을 한다며 신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던 우병우 전 수석처럼 행세하려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신수석과 박범계 장관 갈등설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제가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훈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교수님. 네. 손절도 손절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보면은 청와대, 여권, 법무부 장관 모두 나서서 신수석이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군요. 청와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 상황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먼저 얘기했다는 거는 그만큼 민정수석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은 신수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러한데 이제 복귀를 이제 월요일 날 휴가를 다녀와서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신수석이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 어떤 결정권을 신수석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속내로는 복귀를 해서 원래대로 이렇게 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임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다. 청와대의 시간은 끝나고 박범계 장관의 시간도 끝났고 지금은 신현수 수석의 시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이 신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요. 박범계 장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박 장관의 목소리 들으셨는데 어제 SNS에는 저런 사진과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하고 이제 등산 간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변호사님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산이요? 뭐 등산이야 뭐 그냥 본인이 가고 싶으니까 갔겠죠. 정치인들은 등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라 원래 장관이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은 뭐 정치인이라고 원래는 정치인 출신이지만 뭐 법무부 장관이고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의미를 저는 뭐 부과하고 싶지는 않고 네. 뭐 산이야 본인이 뭐 주말이니까 뭐 쉬는 날이니까 갔겠죠. 그걸 가지고 뭐 왜 갔다 뭐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만 뭐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행동은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신주석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내밀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로 오가는지는 우린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축인 상대 파트너의 신주석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알고 사인했는지 모르고 사인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았다는 거고 또 주말에 있었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재가 없이도 박 장관에서 법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대통령이 사후 추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청와대가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죠.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단독보는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가 내 생각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충분히 협의가 되는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일 다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하면 뭐 합니까? 일은 다 벌어졌는데. 네. 여권 내부 뭐 청와대 뭐 그리고 이 박범계 장관도 겉으로는 다 잡고 있는 모습인데 회의론도 나온다는 게 이 리포트에서 앞서 보셨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이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어떤 정치인들은 모든 행동, 언행에 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사진의 의미 부여를 상당히 하는 편인데요. 네. 네. 결과적으로 추미애 시즌2가 됐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과 갈등 힘들 때 어디 갔었나요? 사찰 가서 사진 올렸습니다. 사찰에서 이렇게 뒷모습 나왔던 그러면서 뭐 고즈넉한 산사의 기운 막 이런 이야기 했었죠. 산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리겠다고 말하는 거. 추미애 장관이 사찰 갔던 사진과 거의 장소만 사찰이냐 산이냐 다를 뿐 거의 흡사합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데 자연에 가서 내가 힐링하고 오겠다. 그런데 내게 지치지 않게 기운을 주세요라고 친문 지지자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것이죠. 지지자 호소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신현수 수석은 박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예요. 이 부담스러운 게 단순히 법조인의 대선배라서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측면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 같이 있었잖아요. 사정비서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캠프, 2017년 대선 캠프 두 번 다 깊숙이 참석을 했었고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소수의 측근들 사이에 재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재수시켜서 대권 나가게 하자. 그 재수회 소속이었거든요.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실 인간적인 어떤 친밀도나 관계로 따지면 박 장관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갈등 구도가 어떻게 보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친문진영 내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거꾸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게 힘을 달라, 내게 대세를 모아달라고 친문 당원들이나 지지 세력에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추미애 시즌2 그 사찰관 사진과 목적이나 정치적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보여진 것이고 만약 이대로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민정수석이 교체되게 된다면 사실상 신현수 때 박범계의 싸움에서 박범계 장관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면은 뭐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소위 강성 친문들 사이에서는 신현수 수석을 탓하고 박범계 장관 인사 잘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그런 지지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저 산에 가서 약간 만세 비슷한 포즈 취하는 것 지지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의미를 담은 그런 사진인 것 같기도 하다는 해석을 좀 덧붙이고 만세 싶습니다. 포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호연지기를 드러내는 거죠. 호연지기는 드러나는 것 같은데.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봤는데 화면 한번 다시 비춰주면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이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 그런 고난이
잠겨져 있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사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런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힘든 마음의 부담을 좀 덜어내서 지치지 않게 좀 본인의 마음을 관리하려는 그런 목적의 그런 등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신수석과의 어떤 갈등의 장본인으로 지금 나타났고 거기에서 인사를 독단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정부 모든 부분에 사실은 부담을 주는 장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걷어내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이제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한 어떤 등산의 모습,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요, 변호사님. 이 뭔가 민정수석실에서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이 박범계 장관과 민정수석과의 갈등은 아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뭐 비서실장이 얘기를 해서 감찰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스토리로 이게 이어져 왔다 이런 걸 소상히 밝히는 것도 어떤 공직사회의 의무라고 보여주는데 뭐 감찰 이런 거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찰을 떠나서 사실은 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의 사표를 냈네 말았네 그 과정에 대통령이랑 뭐 인사 결재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건 사실은 안 밝히는 게 맞죠. 이제 밝힌 적은 없죠. 근데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 문제 터서 신수석이 사표 냈대 언론에 쫙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관계자가 티타임 해가지고 기자들이랑 이제 브리핑을 좀 했잖아요. 이례적으로 그 과정들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아예 밝히지 말던지 아니면 밝히려면 소상하게 다 밝히던지 어중간하다라는 거죠. 어중간하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월성원전에서 백운교 장관 영장 친거랑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번 사태. 예. 이광철 비서관이 와서 패싱하고 직부한 건 아닌데요.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기자들 물었잖아요. 자, 질문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인사한 신현수 수석에 동의 안 한 거 알고 사인하셨습니까? 모르고 사인.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확인 안 해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확인 안 해줬어요. 그죠? 저거 아예 제가 가서 설명드릴 수 없다. 무리한 추측 안 해서 확인해 줄 수. 이건 뭐 어제 나온 얘기지만 티타임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 확인 안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브리핑이 의미가 없는 브리핑이다. 네. 밝힐 거면 확실하게 밝혀라.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알고 사인하셨는지 모르고 사인하셨는지 그리고 어제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제거 없이 그냥 발표하고 나중에 사후 출입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얘기만 하고 무리한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언론 보도 중에서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린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핵심은 다 피해간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회도난마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검사장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이고 또 민정수석 거치 문제도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고 관장 사항인데 대통령은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26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무엇이 어떤 상황인지 묻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26일 이전에 민정수석 사퇴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 출석한 민정수석 자체가 공석이 되는 거고 네. 그럼 누가 나와야 되느냐?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청와대 직렬상으로 봤을 때 민정수석 위에서 이 같은 상황을 관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라인은 사실 비서실장밖에 없기 때문이죠. 유영민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해석들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일단 비서실장 출석시키는 문제부터 운영위에서 여당과 야당이 경론을 벌이면서 대치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이 검찰 인사안에 결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결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현수 인사안과 박범계 인사안이 따로 올라간 건지 그리고 동아일보 뭐 보도처럼 박범계 안이 대통령 결재를 거치지 않고 먼저 발표된 다음에 추후 승인된 것인지 그게 아닌지 또 이광철 비서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에는 과연 이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말고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느냐?
2015년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똑같이 요구했었어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김영한 수석이 사표 내자 청와대 기강이 땅에 떨어져서 정부 국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라. 마찬가지로 인물들은 조금 바뀌었지만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 같은 이견이 표출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걸 보면 이 기강회의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고 사과하라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의 말을 지금 2021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아주 과장된 또는 이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야권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까지 대통령이 답한다 그러면 모든 일을 대통령이 다 답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이 분명히 발생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과 신수석의 어떤 인사 문제로 인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의 표명이 됐고 이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국정에도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 여기에서 뭐 10분 단위로 내가 어디까지 뭐 보고를 받았고 어떤 처리를 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박범계 장관이 독단적으로 뭐 인사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중간 간부 어떤 인사 문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인사위원회도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보도가 된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 뭐 예컨대 소통수석이라든가 대변인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갖고서 대통령이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좀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신수석의 사의 표명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안에 박 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수석이 만약에 공석이 되면 사퇴를 해서 공석이 되면 민정비서관이 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그 내부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네. 신수석의 사퇴 이런 거 영향 없이 그냥 원래 짜든 안보다 그냥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 검사장 인사 때도 뭐 신수석의 얘기들, 윤 총장의 의견들 조금은 반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신수석을 임명할 때 검찰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 정부의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과 사퇴 때 국민께 송구하다.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라고 얘기를 쭉 할 때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윤 총장의 의견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조가 신수석의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기조가 바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 의사든 청와대 내부의 기조든 여당 강경파 기조든지 간에 어찌든지 대로 강과 온이 있으면 약간의 온 쪽보다 강 쪽으로 가기로 이미 방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신수석의 사탕으로 그걸 틀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일각에서는 뭐 신수석의 그래도 이 사태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을 느껴서 뭐 법무부에서 조금은 톤을 다운시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마 그냥 법무부 원한 대로 강성 기조로 갈 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부 갈등 관련해서요, 교수님. 네. 이게 결국에는 좀 레임덕의 시작 아니냐, 상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은 나와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레임덕하고는 굉장히 무관한 일이다라고 무관한 일입니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갈등의 핵심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의 어떤 거취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이 요청에 의해서 다른 어떤 사퇴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좌천을 시킨다거나 했다면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레임덕이 왔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진영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밀린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인사였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없는 인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이 문 대통령이 지키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레임덕은 거의 저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입법부가 180석에 가까운 여당 의석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들도 다수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레임덕이 발생하려면 힘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다. 차기 권력으로 그렇죠.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레임덕 현상의 이제 시작인데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갈 데가 있나요? 가려면 예컨대 야당의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서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 후보들이 뭐 잠재적인 후보 윤석열 총장 포함해서도 그렇게 유력한 후보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당 내에서는 그러면 그런 권력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받을 사람이 있긴 하죠. 하지만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상 친문의 어떤 지지를 저버리고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경선 끝날 때까지는 문 대통령의 구조적인 레임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집권 마지막 해 되면 어느 정부든지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력 누수 현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권 세력에 쓰는 전략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핵심 지지층을 꽉 안고 가느냐 아니면 차기 대선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쓰느냐 이거거든요. 한 클릭 옮기느냐 아니면 원래 계조를 강화하느냐.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현 정부하고 청와대는 핵심 지지층을 꽉 잡고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방향 자체를. 그럼 이게 레임덕의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는 4월 초면 결정이 나죠. 4월 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유권자 다 합치면 대선 전국 유권자 한 반 정도 된다고 하죠. 서울, 부산 인구 합치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에다 승리하게 되면 레임덕 없는 겁니다.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당연하죠. 네. 여기서 꺾였다. 서울이나 부산 2개. 그러면요. 야권이 힘 받을 겁니다. 여당 내에서 이대로 좋을까?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문인 이재명 지사 쪽으로 힘이 좀 확 쏠릴 거고. 그럼 이게 레임덕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 인사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을 좀 강하게 하는 뭐 검찰을 좀 옥죄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중도 유권자가 많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정부적으로 이건 아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금 청와대는 가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4월 9일인가요? 4월 8일인가요? 4월 7일인가요? 예. 4월 7일 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까? 4월 8일, 9일 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윤 총장 얘기도 계속 나왔지만 이 민정수석마저 반발하는 어떤 인사를 해놓고 나서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정수석의 파문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더 끌어오르고 있는 것 아니냐. 끌어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법관 인사에서도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이 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 코드 인사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말했던 그 녹취록 내용보다 이 코드 인사가 법관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하는 그 기틀을 흔드는 정말 역사에 기록해야 될 악행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법관들 같은 경우는 한 근무지에 3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요. 한 재판부 2년 이상 맞지 않는다는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그 인사 원칙을 깰 때에는 분명한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김미리 판사와 윤정석 판사가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미리 판사 어떤 재판 진행하나요?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진행하고요.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김미리 판사 같은 경우는 유재수 재판 진행하면서요.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반격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있다. 아니 이거 무슨 정치평론가가 할 말이지 이게 어떻게 재판 진행하는 전담 판사가 할 말입니까? 이런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는데 올해로 4년째 계속해서 주요 사건을 하나도 아니고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 맡고 있는 원전 사건 빼면 이 정부에서 아파할 만한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혼자 다 떠안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을 같은 재판부에 유임시켰다는 것 4년째 이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윤정석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관련자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도록 유임이 되었는데 너무나 코드 인사의 냄새가 짙게 나는 굉장히 법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인사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네, 악행이라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2년이 됐고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김미래 판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맡은 재판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사실은 오래 이렇게 끌었던 그런 재판입니다. 누군가가 새로 온다 그러면 사실 이 과정을 다시 다 시작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부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의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 김미래 재판부를 대등 재판부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합의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이기 때문에 부장판사.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주를 할 수 있는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코드 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논란을 막 이렇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 때는 없었는가, 그리고 그때 이렇게 논란을 갖고서 우리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형평성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4년, 6년 뭐 법에 불법이라기보단 관례에 어긋난 거죠. 그런데 큰 재판이 있으면 이거 한 달만 더 하면 끝나는데 재판장 바꾸면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계속 임기가 더 있게 된 거예요. 이 재판 때문에 마무리,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때 보면 당시에 재판 거의 다 끝났었어요. 변론 종결하고 선고만 하면 다시 이제 변론 재개됐거든요. 그러면 저 재판장 바뀝니다. 그래서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끝인데 왜 바꾸세요? 이 재판장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는 것 같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시 이제 대법원과 법원에서 얘기는 정기 인사인데요? 이렇게 했다고요. 정기 인사 바뀌어서 그다음부터 1년인가 더 했어요, 재판장 새로 오면서. 결국 유죄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거대로 하면은 윤성석 부장이랑 김민희 부장도 뭐 얼마나 재판의 진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테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기한령이다, 뭐 이런 거죠. 김민희 부장이 들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거의 조금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경우는요, 공판 중기일만 1년 하고 지금 본재판 시작도 안 했어요. 바꿔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다른 재판장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거의 중요 재판 맞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 판결문 사인까지 하고 갈게요. 이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사건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좀 왜 4년, 6년 중앙지법 형사부장을 하고 있는 건지 전 참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이어서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관련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 이슈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야기를 저희는 더 이상 안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총풍, 북풍을 언급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언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3에서 도서 비평을 하다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보시죠.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선거로 의사당에 불질러가지고 테러리스트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선거로 집권을 했잖아요, 히틀러가. 우리 옛날에 뭐 선거 때 뭐 총풍 사건, 북풍 사건 이런 게 다 그 공포를 담당하는 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면 보수가 유리한 거고요. 자, 보수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 발언을 두고 이게 정치적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대고 북풍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총풍, 북풍 사건을 이야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 북한과 정상회담하면서 약속했던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넸던 USB 안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는 그 의혹이 대대적으로 제기됐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과거에 총풍이나 북풍과 마찬가지인 선거용 음모론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한 가지 이야기만 꺼낼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MB정부의 국정원 녹취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을 했다, 사찰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어마어마하게 녹취하고 이런 사찰을 해서 실제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나 관계자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 온갖 옛날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사건들 지금 끄집어내는 걸 이건 원전 이야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총망라해서 균형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나는 이제 정치 현안 비평 안 하겠다, 도서 비평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시도였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현실 정치와 엮여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정치 현안 비평을 계속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국민들에게 훨씬 정직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안 하겠다는 옛날에 그 말을 되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군요. 네, 정치현안 비평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나 발언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거 정치 비평 아니에요. 정치 비평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고 책이요? 거기서 네. 이제 예컨대 나치가 불을 지려놓고 그것에 어떤 불이 나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면 이런 뇌의 어떤 불안감이 기존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과거 했던 것처럼 총풍, 북풍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불안이 조성이 되고 네.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이 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뇌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존의 걸 지키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경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정치의 상황으로 이렇게 촌평을 했다, 논평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과하게 아주 촘촘하게 유 이사장의 말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유 이사장이 말하기 참 어렵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총풍이랑 북풍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언어적으로는 정치적 언어인데 그게 아니라 예시를 든 것뿐이니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직 4차 지원금 얘기도 안 나왔는데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와서요. 그 얘기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선거 시즌이라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태인데 이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으쌰으쌰 전국민 위로금 발언.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변호사님, 이 선거 시즌이라서 이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요. 정책을 집행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뭘 달성하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찾아내는 게 정부와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수단을 찾아내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나라 돈 쓰는 겁니다. 이 역기능은 뭐예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뺐으면 다른 데 쓸 돈이 없다. 그럼 예산 늘리려면 국채 발행하든지 그래서 빚을 내든지 그거 안 되면 증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돈을 막 쓰는 이런 역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가 있다면 가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대통령의 5차 위로금에 든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 손실을 보상해줘도 된다. 약간의 복지 차원에서. 그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전에 1차 전국민 지원금 나갔을 때처럼 내수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나라 돈을 풀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그겁니까? 아니죠. 으쌰으쌰 위로금이라면서요. 그냥 국민 기분 좋은 거라면서요. 그죠? 그걸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국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쓸 중요한 돈을 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라 빚 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빚을 남겨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니 이건 목적도 맞지도 않는 정말 허무맹랑한 목적이다. 국민 기분 좋으라고 위로금 쏜다는 게 한정된 예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아직 4차 지원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5차 지원금 얘기하는 게 과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개인 의견이라는 점. 뭐 개인 의견이지 그럼 이게. 그렇죠, 개인 의견이죠. 네.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예민한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5차 위로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 돈이라면은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선거 앞둔 매표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선의 경쟁을 하기보다 발목 잡기로 반사 이익 노리던 구태를 못 벗어난 보수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했어요, 교수님. 네. 이 두 사람의 SNS 설정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세금이죠, 이게. 5차, 아직 이제 언급만 된 것이고,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국 이제 세금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정치죠. 희소한 가치를 이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 권한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시켜서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5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규정이. 전제가 뭐냐면 상황이 코로나가 이제 국면이 사실상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과제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이유는 다시 정상의 어떤 생활, 정상의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국민들 고생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걸 위로하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려면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런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회복의 어떤 이 마중물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세금을 갖고서 관권 선거하느냐? 세금 국민이 내고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경제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사재를 털어서 재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내나?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정부 외에는 그 역할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또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사족을 좀 달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예민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게 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야 후보 경선 한창인데 경선에 앞서서 이 각자의 능력,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철수 후보를 좀 치켜 세우면서 그동안 놀린 것이 미안하다 이렇게 좀 용서를 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칭찬한 속내가 무엇일까요? 저도 사실 채널A에서 열렸던 이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 토론을 잘 봤는데요. 많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금태섭 후보의 여러 공격을 잘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대체적으로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토론 능력이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서는 많이 발전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자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계속해서 정치적인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뽑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최종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본인의 입지가 그만큼 더 좁아져요. 반면 이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서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야권의 최종 후보가 되면 보수 정당의 어떤 재개편, 합당이나 나중에 이런 통합 등의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력은 훨씬 줄어들고 그 자리를 자신이 이제 차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에서 서울시장 최종 야권 후보가 나오는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런 평가를 한 게 맞다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정치적인 계산 끝에 나오는 결론이라고 봐야겠죠. 조금 전에 이제 걱정했다는 표현을 좀 쓰셨는데 이거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발언 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 기조를 보면 네네. 안철수 옛날에 토론 못했다는 그렇죠. 언론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려였다는 점도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또 SNS에 다른 글을 올려가지고요.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을 못 추는 이유를 좀 적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했어요, 변호사님. 네. 이게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새 인물 찾기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지금 당내 후보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글을 적었는데 한편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노리는지 안 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 목적을 따라서 저는 저에게 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려운 당에 왔잖아요. 당을 추스리고
뭐 차기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가장 당면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와서 하는 워딩들을 보면 당내 후보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세훈 전 시장, 뭐 홍준표 전 대표 마찬가지고,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당 밖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어쨌든 한 살림을 꾸려야 되는 당내, 당 밖의 야권의 소중한 자산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 사람들로 안 돼. 다른 카드를 찾아야 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카드를 찾아오시든지요. 못 찾았잖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뭐 있을 것 같이 비례해서 하는데 있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새로운 인물 찾아다 자 우리가 만든 새 상품입니다. 라고 짠 하고 유권자 앞에 데리고 오든지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당내에 있는 후보들도 당 밖에는 안철수 후보한테까지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권 단에다 뽑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손이 가겠어요. 그러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정도에서 전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패배의 한 90% 이상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궐선거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 짚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어 폴리테이아를 어원으로 합니다. 국가를 한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을 그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로 본 겁니다. 흔히 경찰을 국민들이 기대 설 수 있는 민중의 지팡이로 부르는 것도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경찰 헌장 속에서 그들은 국민을 위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장은 이 헌장의 다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한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 주소를 모르겠다. 도와달라. 빨리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대응 단계 중 긴급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제로를 즉각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시죠. 주머니에 손을 꽂고 뒷짐을 진 채 다소 느긋해 보이는 자세로 사건 현장을 찾아 배회합니다. 코드 제로가 긴급 상황이 아니라 마치 정기 코드를 빼버렸다는 뜻으로 바뀐 듯합니다. 1분 1초 찰나의 순간조차 아까운 시점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이런 모습이라니. 긴급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사건 현장을 찾는 데만 5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집주인이자 진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흉기에 의한 심정지 상태였고 자발성이라고는 되어 있고요. 여러 군데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생각하는 골든타임은 몇 분이었을까요? 경찰의 설명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현장에선 더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012년 한 여성이 납치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어렵게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히려 부부싸움 같다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위치 파악도 설렁설렁하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사이 결국 이 여성은 처참히 살해됐습니다. 흉악범 오원춘 살인사건입니다. 9년 동안 도대체 변한 게 뭡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수많은 경찰을 보고 있습니다. 나태한 경찰도 있지만 현실에는 열혈 경찰이 더 많을 거라며 안도의 주문을 외웁니다. 국민의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이 터지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대처해 주십시오. 국민은 그런 지팡이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 신의 한 수는 이현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엔 액션 영화 두 편을 준비했던데요. 선굵은 배우의 통쾌한 액션, 그리고 통쾌한 액션과 함께 액션 코미디 영화가 극장에 걸렸습니다. 어니스트 시프, 그리고 미션 파스블입니다. 네, 이 정직한 도둑이란 뜻의 어니스트 시프는 액션 스타 리암 니슨이 주연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납치범들로부터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테이큰이 개봉한 지 13년이 지났는데요. 이후 다양한 액션 영화에 출연하면서 리암 니슨표 액션이란 수식어까지 붙는 배우가 됐죠. 이번엔 자수하려는 은행털이범을 연기했습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Former Marine, demolitions expert. Special Agent Hall, where's the money? Whoa, I'm turning myself in. 자수한다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하죠? 폭파 전문 은행털이범 톰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FBI에 자수하고요. 12개 은행에서 턴 현금 900만 달러도 한 푼도 안 쓰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노리고 사건을 덮으려는 요원이 나타나면서 일이 꼬입니다. 네, 쭉 보니까 영화 내용도 참 흥미롭지만 역시 이 리암 니슨 특유의 매력이 눈에 확 들어와요. 네, 배우의 힘이죠. 올해 69살이거든요. 과격한 동작에서는 리암을 대신할 스턴트맨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리암의 얘기 들어보시죠. They still send me these action scripts. I do genuinely, I've been saying all morning, I feel like a kid in a candy store doing these films. 네, 이 영화는 한 줄 평도 준비했다고요? 네, 리암 니슨은 올해 몇 작품을 더 해본 뒤에 액션 부분에서는 은퇴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은퇴를 번복한 적이 있어서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네. 이 영화에선 폭파 전문가라는 설정인 만큼 몸으로 하는 액션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황혼의 사랑을 만난 뒤 점차 터져나오는 액션은 볼만합니다. 한 줄 평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리암의 액션 본능 깨운 사랑의 힘. 네, 다음 영화는 미션 파서블. 자, 한국 액션 코미디 영화죠? 그렇습니다. 첩보물의 액션과 코미디 장르가 섞인 영화인데요. 비밀 요원과 흥신소 사장이 무기 밀매 사건을 위해 뭉친다는 설정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한 장면 보시죠. 오늘 밤에 물건을 넘긴대요. 내일 거기 가자고? 너무 위험해. 다른 작전. 제가 미인계를... 안 돼, 위험해. 다른 작전. 네, 새해 첫 코믹 액션이라서 관심이 더 가는데 개봉 성적은 어떤가요? 네, 개봉 전 예매율 1위를 기록한 이 영화는 토요일인 어제까지 나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극중 흥신소 사장으로 나온 배우 김영광 씨는 대역 없이 모든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사실 저도 대역을 쓰고 싶었는데 또 앵글상 제가 얼굴이 다 나오는 그런 액션 씬이어서 결국엔 100%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네,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군요. 오늘 영화 두 편은 근심 걱정을 확 날려줄 기분 좋은 액션 코미디인 것 같아서 기대가 더 됩니다. 이현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미국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증 자문단 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를 모레 공개합니다. 허가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집단 면역과 코로나19 종식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이 이번 주 금요일 시작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첫 심리 이틀 뒤에는 임 부장판사가 퇴임합니다.
전직 법관의 파면 여부를 헌재가 심리하는 것이 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네, 홍앵커 오늘은 봄 날씨보다도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기온이 오르네요. 네, 따뜻하면 좋긴 한데 항상 이 미세먼지가 문제잖아요. 걱정이에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이죠.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온종일 나쁜 수준 보이겠는데요. 밤 사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네, 출근길 날씨 좀 알려주시죠. 네,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좋은 소식은 이때쯤엔 미세먼지가 사라질 거란 예보네요. 네, 미세먼지도 가고 코로나도 이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